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으로 다시 냉전 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번 협정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정밀 무기를 지원할 경우 우리 정부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계획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6.25 한국전쟁 74주년이 어제였는데요. 북한이 오늘 새벽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물풍선 5차, 6차 살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한반도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북러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집권 3년차 시험대에 오른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 함께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교대학원 총장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 전 국립외교원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네 분과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기 전에 시민분들은 현재 한반도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긴장 관계가 그렇게 워낙 오랫동안 지속돼 왔으니까 뭐 그거 자체가 당장의 어떤 변화를 일으키진 않겠지만 북러 관계가 사실 나토주와 비스무리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미국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자꾸 긴장을 에스컬레이션 해가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코 이제 바람직하지 않죠. 당장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뭐 우크라이나에 뭐 살상용 무기 지원 한 해 만에 이런 얘기 나오는 걸 봐서 긴장만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가면은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가 됐든 결국에 군사적 긴장을 계속 가져가는 건 결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오물풍선 문제도 있었고 북한에서도 계속해서 무력 시위에 대한 예고라든지 뭐 위험 발언들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인접 지역의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긴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첫 번째 방법으로는 전화할 수 있는 그런 한라인 같은 것들이 복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중국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랑 손을 잡으려고 오히려 반대적으로 핵전을 취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오히려 중국이랑 미국이랑 사이에서 저울질할 수 있는 카드는 생긴 것 같아서 외교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겠나. 우리도 러시아하고 외교를 해야죠. 북한도 어쨌든 유엔에서 인정한 나라잖아요. 그걸 갖다가 보상 적국으로만 볼 거는 아니죠. 어차피 그 밑에 95% 이상은 같은 동족이잖아요. 동족에 대한 그 지원은 해줘야죠. 시민분들의 의견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지난 19일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전격 방문하면서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으면서 일종의 동맹관계를 맺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정부로서는 이제 우려되는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여러 자원, 물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것이 어느 정도의 이 협정이 우리 외교, 우리 안보에는 위협적인지 이 부분부터 먼저 논의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한범 박사께서는 또 러시아에서 공부하셨잖아요. 예. 네, 푸틴 후배다 뭐 이런. 예, 제가 푸틴 후배입니다. 네네. 레닌도 선배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잘라 말씀드리면 예. 동맹조약 아닙니다. 그리고 자동 군사 개입 조항 없습니다. 왜냐하면 61년 조소 우호 협정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은
그 명칭 자체가 동맹이에요. 그리고 2조에 제3국과 동맹을 체결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 관계에 대한 조약, 이게 동맹 조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2조에 있던 동맹이라는 표현이 이번에는 5조에 와서 협정으로 바뀌어 있어요. 동맹이라는 표현이 안 들어있습니다. 자동개입 왜 아니냐. 61년 조약은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지체 없이인데 앞에는 이번에는 뭐가 들어갔냐. 유엔 헌장 51조, 러시아 안방법, 북한법. 그러니까 유엔 헌장 51조는 자위권을 인정하지만 유엔 안보리가 자위권보다 더 높다는 규정이에요. 개입할 수 있어요. 이번에 사인 누가 했죠? 푸틴이 했죠. 러시아 안방법에 따르면 해외 파병할 때 러시아에서 결정은 상원이 합니다. 푸틴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동 개입 조항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포괄적 전략 협력 관계, 동반자 협력 관계에 치고는 바로 이제 군사협력이라는 조항이 들어갔으니까 사실은 동맹조약과 일반 국가 간에 걸쳐 있는데 그러나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미국 합참의장이 그랬죠. 구속력이 없는 광범위한 합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다음에 또 루덴코 외무차관이 이런 말도 했어요. 한국을 향한 게 아니고 좀 이해심을 가져달라. 우리 상황을 좀 이해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과장되게 뭐 신냉전이다, 뭐 동맹조약이다, 자동군사 개입이다. 전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짧게 말해요. 하긴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공개되지 않는 숨어있는 조약 내용도 있을까요, 조 박사님? 아닙니다. 지금 해석상의 차이죠. 러시아는 아직 원문 공개 안 했거든요. 네. 조약은 이면이 아니고요. 곧 액면 그대로입니다. 네. 조약 내용도 좀 서둘러 발표한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텐데 김준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예, 저는 조한범 박사님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포장이나 표현이나 이게 우리가 쓰는 어휘의 그 조문의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저는 이렇게까지는 지금의 러시아의 상황이나 북한 상황을 생각했을 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잠재적 카드다. 그러니까 북러는 문을 열어놓고 잠재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거는 열어놨다고 생각하는데 당장의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비교하는데 한미일은 동맹이라고 지금 부르지 않는데 예. 같이 같이 훈련하죠. 미군이 주둔하고 있죠. 지금 이런 거 다 맞춰가잖아요. 내부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북러는 동맹이라고 적어도 북한은 동맹이라고 얘기하지만 내용이 없습니다. 아니 자기는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북러의 무기 거래도 확실치 않고 그냥 의심하는 수준이고 그렇게 보면 이걸 러시아도 그렇게 표현했잖아. 학위에 달려있다. 서방의 학위에 달려있고 한국의 학위에 달려있다는 거는 향후에 이 카드를 예를 들어서 러시아를 계속 압박하거나 이런 일이 발전됐을 때 대응으로 거기에 상응하게 발전시켰다는 것이고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유엔이라는 것은 유엔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제3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 유엔 회원국이 그것이 전체에 의한 집단 방위로 가야 된다는 걸 집어넣었다는 것은 이것이 특수관계에서 둘만 관계되는 게 아니라 유엔엔 정도의 침략을 받았을 때 개입한다는 걸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한 이 두마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마 상원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라 보는데 생각보다 위험한 도로는 깔았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밀착은 밀착이지만 눈치 코치 보는 만남이었다. 조은식 소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푸틴의 지지율을 고려하고 국제정세 전환기적 시점에서 볼 때 저는 동맹관계에 거의 필적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푸틴의 지지율이 87%거든요. 그러면은 형식상으로 두마의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은 그건 뭐 자동으로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비준 조약은 어떤 비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군사적 그 동맹에 준한다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거를 충격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호진 국가안보의 그 실장이 이 살상 무기까지도 우리가 금지 조치하는 것까지 재검토하겠다 하는 그것은 정부가 예상했던 수위보다는 훨씬 높았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 물론 오늘 대통령께서 루즈벨트의 성선에 하셔가지고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가시하면서 한미동맹은 어떠한 적도 물리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에 6.25 전쟁 74주년 기념식에서 이 러시아와 북한의 이러한 포괄적 관계가
역사의 진보에 진행하는 역행하는 시대적 착오 행동이다 하는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 하는 그런 조치를 예, 봅니다. 물론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뭐 수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군사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외교와 군사를 나눠봤는데 양원진 총장께서는 북러 협정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응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6.19 북러 이좀 뭐랄까 조약 채택 이것은 어찌 보면은 그 우리의 대러시아 외교의 관점이 볼 때 저는 대실패다, 대참사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참사, 대실패에 대해서는 먼저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부터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자기 성찰, 반성, 책임지는 자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뭐랄까 우리가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가면은 그런 게 부족하다. 좀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조한범 우리 박사님이나 우리 김준영 의원님께서 지금 이것이 이제 그 6.1 체제 다시 말해서 61년 조소동맹 체제의 부활이냐 아니면 그하고 좀 차이가 있느냐 뭐 이런 관점에서 말씀하는데 저는 조금 우리 주은식 소장님의 입장과 조금 그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런 6.19 이런 북러 이때 북한은 조약으로 이야기하고 러시아는 협정이라고 이야기하고 막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23개 조항 이런 가운데 4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그 61년도 저 조소 할 때 자동 개입 조항과 거의 유사다. 이렇게 보여주고 방금 앵커께서 이제 이 뭐 지체 없이 이하고 전폭적으로 하는데 이 북한이 밝힌 그 조약의 내용 안에 전폭적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 뭐 지체 없이 이제라도 군사적 이런 부분들 지원한다 이렇게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러시아의 한반도 군사 개입의 통로가 일단 열렸고 그렇다면 한반도의 그 신냉전의 퍼즐이 좀 맞춰지고 가는 그러한 느낌을 주고 있고 특히 러시아가 이 북한이 전쟁 이 시에 러시아가 군사적 개입할 수 있던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북러가 밀착한 것은 사실인데 주 소장님 최근 보도에 따르면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최대 격전장이 되고 있는 것이 도네츠크 이제 우크라이나로 보면 이제 동부 쪽입니다. 이쪽에 뭐 투입될 수도 있다. 그게 공병 부대일 수도 있고 전투병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유엔도 있고 또 두 나라의 이 협정 관계만으로 북한군이 파병될 수 있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공병을 투입하면 $800를 준다 그러고 전투병을 투입하면 다른 나라의 경우에 $3,000를 준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 외화가 지금 나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전투병도 투입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어떤 재건 사업으로 해서 공병을 투입을 한다는 명분을 하지만 걸지만은 그게 고려인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북한군인지 고려인인지 이 식별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전투병 특히 특수부대는 이렇게 투입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투병도 가실까? 일단 용어를 정리해야 되는 게요. 아까 이제 양 총장님이 러시아는 협정, 북한은 조약 아닙니다. 러시아도 조약 써요. 정확하게 자클루친네 다가보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조약입니다. 양쪽 다 조약은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 소장님이 공병부대 그러는데 공병부대는 전투에서 가장 먼저 투입이 되고 후퇴할 때 가장 마지막에 후퇴합니다. 가장 첨단 부대가 공병부대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공병부대가 아니고 지금 말하는 건 노동자를 파견할 때는 대규모 단체로 갈 때는 건설 여단이 갑니다. 이 사람들은 군인 신분에 쉽게 말하면 건설에 다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병부대라는 표현을 쓰면 그건 전투병력입니다. 완벽한.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물론 북한 건설 노동자는 파견된다고 돈바스 초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부터 얘기 나왔는데 자 볼까요? 북한군이 전투에 참가하면 외국군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나토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도 러시아가 할 말이 없죠.
그다음 두 번째,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전쟁 관계로 선언했으면 전쟁 중인데, 근데 전투 병력을 빼서 보낸다고요? 그다음 또 하나, 지금 만일에 북한군이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전선 싸우게 되면 사실상 미국하고 유럽하고 전면전을 싸우는 건데, 그러네요. 그런 무리한 선택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파병 얘기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좀 과장된 거고, 다만 건설 노동자는 러시아도 절실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쟁 중에 언제 뺏길지도 모르는 땅을 지금 재건한다고요? 그러니까 건설 노동자나 건설 여단은 갈 수가 있지만 그것도 당장은 아닐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가능한 김정은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왜 나오냐면 지금 여기 전제가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예를 들자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한국한테 지금 계속 그 무기 제공을 하라. 그다음에 심지어 파병론까지 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정말 우크라이나가 유리한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사실상 소모전에 들어갔고 예. 전선이 그렇게 이게 사람은 많이 죽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초기에 엄청난 물량 공세를 해야 되고 사람을 투입해야 되고 무기를 투입해야 되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제가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용되는 게 지금 하루에 죄송합니다. 여기 천천히 찾으시고요. 네, 여기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월에 25만 발 정도가 듭니다. 러시아가 소모하는 포탄이. 제가 지금 포탄도 사실 러시아가 북한의 모든 걸 들어주면서까지 포탄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30만 발 정도, 그러니까 생산량이 월 25만 발인데 30만 발, 그러니까 5만 발 정도는 모자랍니다. 예. 이 말은 뭐냐면 북한으로 받으면 필요한 정도지 이게 없으면 전쟁을 진다든가 절실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파병을 받으면 러시아가 뭘 줘야 될지 모릅니다. 북한이 원하는 걸 다 줘야 되는데 그러면 스스로 안보리 상임이사국 NPT에서 자기 역할을 이번에도 그거 강조했거든요. 예. 심지어 제재조차도 러시아가 제재를 약간 변화시켜서 인도적인 것은 해주자는 일종의 자기식의 중국과 함께 미국의 룰이 잘못되고 자기들에게 맞다고 하는 정당성을 얘기하는 러시아가 파병하는 순간에 모든 정당성은 다 깨집니다. 아하. 그리고 심지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전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4년에는 돈바스에 대한 작전이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북한 파병을 시키면 이건 국제 전쟁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을 전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주 소장님. 예.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스페셜 밀리터리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루스키 미르라는 러시아 세계관이라는 다시 말해서 키예프가 그 예전에 러시아의 그 중세에 키예프 예. 공국에서 출발했잖아요. 키예프는 우크라이나 수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네. 그렇죠. 키우라고 하고 뭐 러시아에서는 키예프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날아가 버리면은 러시아의 중세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러시아의 존재에 대한 그 역사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러시아의 그 어떤 그 뭐 어떤 그 강력했던 그런 예. 것을 회복한다는 이런 뜻에서 이제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전쟁이라는 그 컨플릭트의 개념이 여러 차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작전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전쟁의 컨플릭트라는 그 위에 워 캠페인 뭐 배틀 오퍼레이션 이런 게 있지만은 예. 이게 결국은 말만 다르지 전쟁이 의지가 충돌하는 측면에서는 세 가지 성격을 가진 전쟁이다. 그리고 아까 조 박사님 말씀하시는데 공병도 말이죠. 전투 맨 앞에 전투부대 앞에 나가는 전투공병이 있고 예. 그다음에 어떤 뭐 시설이나 교량 같은 거를 건설하는 공병은 시설 공병이라는 엔지니어 예. 하고 우리가 전투공병 맨 앞에 나가고 맨 뒤에 빠지는 그 공병은 파이오니어 전투공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구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형태는 다르지만은 이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나토의 전쟁,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다. 알겠습니다. 자, 양 총장님 지금 중요한 것은 이번 협정이나 푸틴의 속내 또 김정은 위원장의 절박함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군대까지
러시아가 요구한다면 우크라이나 파병할 정도의 지금 상황으로 봐야 됩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은 이제 그 공병 정도가 우리 이제 주 소장님께서 잘 이 구분해 주는데 공병 정도는 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전투병가 이 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예. 방금 먼저 우리 의원님이라든지 우리 조 박사님 다들 말씀했는데 예를 가지고 전투병가가 직접 들어가면은 결국 전쟁 수행자로 가는 거잖아요. 예. 이것은 아무리 북러 간의 조약이든 협정이든 그게 있다 하더라도 그건 쉽진 않을 것이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러시아가 그렇게 북한의 전투 병가 지원 요청만큼 그렇게 시급한 사항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고 또 북한 또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김정은 의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만약에 전투 병가를 갔을 때 거기에 대한 뭔가 요구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다 봤을 때 지금은 이제 북한도 적어도 전투병가까지 파견 가능성 염두에는 두지 않고 있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 박사님, 조 박사님께 먼저 좀 여쭤보고요. 그럼 궁금한 게 이 조약이든 협정에 대해서 북한이 훨씬 더 보면은 적극적으로 광고를 합니다. 홍보를 하고요. 예. 이거 유사시 자동 개입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뭐 이런 정도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번 푸틴 대통령이 방문을 통해서 얻는 이익은 뭡니까? 일단 제가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러시아인들의 거의 8할 이상이 이번 전쟁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르게 러시아인들에게 이 전쟁은 이유 있는 전쟁이에요. 그러나 국제법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니까 이건 불법인 거죠. 그런데 사실상 지금 푸틴 대통령은 절박한 상황에서 고립무원에서 싸우는 거예요. 러시아가 지금 유럽 전체가 미국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미군 나토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러시아군하고 우크라이나군만 죽고 자원은 사실상 예를 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기운을 빼놓으면 바로 채워주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기운을 빼주면 바로 채워주거든요. 그러면 무제한적인 소모전에서 러시아는 기댈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젤렌스키 대통령도 어렵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 전쟁에서 지면 끝입니다. 자기 생명도 건지기 어려울 거예요. 그다음에 러시아 미래가 끝입니다. 명운을 걸고 있는 4월간 전쟁이에요. 사실은. 러시아와 미국과 나토의 경우에는 유럽의 안보 지형의 문제지만 푸틴과 러시아에게는 국가 존망이 걸린 겁니다. 자, 이번은 절대적으로 푸틴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조약에 따르면은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이런 조건 아까 위원장 지체 없이 군사적 모든 수단으로서 군사적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지금 러시아 전쟁 중이죠. 아하. 그다음에 지금 돈바스 지역 병합했기 때문에 자기 땅이라고 그러는데 우크라이나가 들어오면 이게 침략이 되거든요. 그럼 북한은 러시아를 지원해야 될 무제한적 의무가 이미 생긴 거예요. 현재 진행 중인 전쟁에. 근데 지금 남북한은 뭐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 상태 선언했지만 교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반도의 불안은 미래의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어음을 하나 받고 그것도 그때 가서 푸틴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두마 러시아 상원이 결정하는 걸로 난 몰라 그러면 되는 거고. 예. 다만 북한은 이제 즉각적으로 그동안 했던 걸 명시적으로 대규모의 지원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했고 김 위원장은 이번에 또 그러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조약은 사실은 정치적 상징성과 러시아라는 뒷배 동맹 비스무리한 조항을 얻는 정치적 상징적 효과 김정은 위원장의 인 반면에 러시아는 실질적인 지원을 확보한 게 되는 거죠. 예, 주 소장님. 지금 아까 우리 조 박사님 나토군 개입 안 했다 가셨잖아요. 예. 2014년에 크림 반도를 러시아가 복속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재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의 모든 전술 교리를 미군 교리로 바꿨어요. 장비는 T 계열 옛날 소련 시절에 장비가 우크라이나도 T 계열 장비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휘부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대결이 아니고 지휘부는 나토와 미국이 지원하는 미군 장성들이 지휘하고 있다. 이렇게 러시아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라든지 이런 무기 체계가 초장에 T 계열인데 나토군이 M 계열 포탄을 155mm 10만 발을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장에서
이렇게 교환되는 포탄의 비율을 보면은 러시아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방송에서 또는 텔레비전 뉴스의 서방의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20%의 영토를 지금 하리코프까지 뺏겨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는 줄 알아서요. 그런데 20%의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뺏기는데도 우리가 전황 보도를 오인하고 있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미 우크라이나군 단독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다. 이미 이 국제전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예. 저는 아까 다시 돌아가서 저는 예. 뭐 러시아도 얻은 게 있죠. 러시아는 말씀하신 것처럼 서방에서 두 추방자, 두 고립자의 브로맨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따지고 보면 지금 당장 받는 것을 기대했고 더 기대했던 쪽은 북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북한이 사실 북한은 계속 동맹이라고 얘기했고 푸틴은 한마디 동맹이라는 이야기를 실제 기자회견이나 베트남에 가서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해줄 법도 안 돼. 해줄 법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커미트먼트 그러니까 헌신을 해야 되니까 약속이 실천되니까 약간 공백과 여백을 남겨서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보면 저는 오히려 이곳에서 이번에 전문을 공개한 것도 되게 이례적입니다. 북한은 그걸 공개를 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아직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북한은 이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싶은 거고요. 지금 러시아가 필요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단한 첨단 기술을 주고 러시아는 전략무기에 대한 기술을 주고 러시아가 그걸 준 적이 없고요. 예. 그다음에 북한은 뭐 포탄을 공급하고 지금 파병한다까지 거의 다가 너무 과장되어 있는데 현재를 정확하게 보면 러시아는 식량과 에너지가 확실한 지금 주는 러시아가 북한한테 줄 수 있는 거고요. 예. 북한은 러시아한테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오히려 이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오히려 극동 지역에 러시아와의 그 인력 개입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그게 무기 공장이든 소비재 공장이든 여기에 플랜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왜냐 아까 지금 북한의 포탄이나 군이 당장에 필요할 정도로 절박한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러시아는 우위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세가 우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러시아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예.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겨야 되는 서방이 이겨야 되는 전쟁이고 우크라이나가 이겨야 된다는 전쟁이 자꾸 과장된 평가를 하고 왜곡된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은 러시아가 이 전쟁을 통해서 소모전을 겪어서 약화되기를 바랬는데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지금 소모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완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최근엔 젤렌스키 대통령의 모습도 잘 보이지 않는데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건 북러의 이런 밀착에 대해서 아니 우리는 뭐 그냥 지나치는 거야? 중국입니다. 예. 중국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북러 조약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상당히 뜰뜨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지난번에 리창 중국 총리가 방한을 냈다가 떠나자마자 북한이 또 6월 지난 5월이었나요? 5월 27일이었나요? 이렇게 미사일 실험을 하는 것도 있는데 중국의 현재 상황 입장 양 총장님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중국의 입장이 그 한미일대 북중러라는 소위 신냉전 구도 여기에 대해서 참여는 하되 좀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죠.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그 중국 입장에서 북러 간의 밀착, 여기서 더 나아가지고 북러 간의 군사 협력까지 갔을 때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뭐랄까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된다는 그런 측면을 감안했을 때 좀 뭐랄까 심경이 복잡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은 이제 여러모로 봤을 때 북중러의 이런 그 연대 속에서 중국이 소극적이고 중국은 상당히 소극적을 뛰어넘어 가지고 북러 간 밀착을 반대하는
그러한 지금 뉘앙스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그 윤석열 정부의 바람인 줄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그렇게 뭐 그 중국이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현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지금은 이제 당분간 중국은 이런 북러 간의 밀착에 대해서 크게 개입을 하지 않으면서 관망하는 자세, 이것이 현실적인 접근으로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중국은 좀 아니겠느냐. 간망해서 지켜본다. 저 박사님 근데 예, 아까 우리 시민 인터뷰에는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하고 좀 가까워져서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 요 시점,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 방북 전후에 안보실, 적어도 대통령실은 균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흐름을 보면 자 장호진 실장이 5월에 KBS에 나와서 한러 간 전략적 소통이 있다. 서로 선을 넘지 않게 조심하고 있다. 그다음에 전쟁 후 관계 회복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푸틴 대통령이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한국이 무기 제공하는 고맙다. 전쟁 끝나면 관계 회복 가능하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 방북 전에 장호진 실장이 러시아가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이제 우리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할 수 재검토한다 정확하게. 예. 그랬더니 푸틴 대통령이 위험한 일이 벌어진다. 한국을 향한 게 아니다. 그다음에 다시 장원진 실장이 우리가 정확하게 말한 건 재검토한다였다. 앞으로 러시아에 따라 달렸다. 그랬더니 루덴코 차관이 나와서 한국을 향한 게 아니다. 이해심을 가져달라. 이 흐름을 보면 제가 보기에 적어도 어느 정도 전략적 소통은 있었다. 그리고 양쪽은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칼을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가 우리는 정말로 넘사벽의 공급 능력. 폴란드에 전투기, 탱크, 장갑차 1년도 안 돼서 공급했거든요. 이런 나라 우리밖에 없어요. K9, K2입니다. 예, FA-50. 북한제 무기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만 제공하지만 한국이 맘먹고 제공을 하면 전선이 뚫릴 거예요. 지금 사실은 양쪽 다 아주 고통스럽게 소모전인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고 또 하나 중국은 자 보세요.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평양 왔죠. 어디 갔죠? 베트남 갔거든요. 베트남 중국하고 사실상 맹수입니다. 전쟁도 있고 영토 분쟁도 있고. 그다음 지난해 7.27 전승절 때 쇼이구 국방부 장관이 평양 갔고 중국에서도 고위급이 왔거든요. 예. 쇼이구 국방장관이 공연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쇼이구 국방장관에서 서서 그때 거기서 시진핑 진서를 받았어요. 길거리에서. 쇼이구 국방장관하고는 뭐 둘이 죽고마다 붙어 있었고 지금 북중 관계는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경제를 살려야 되는 절박한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유럽이라는 시장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누가 봐도 불량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중국과 북한은 상당히 지금 껄끄러운 상태. 그렇다고 해도 구조가 바뀌지 않죠. 또 하나 조중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장은 더 강해요. 지체 없이 군사적 협조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지체 없이 군사적인 지원을 해야만 한다예요. 의무예요. 자 유사시 북한에 중국은 개입할 권리가 있었는데 이제 러시아도 개입할 권리를 가졌잖아요. 그럼 북한 유사시에 중국의 운신의 폭은 상당히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조약은 미국 합참의장도 그랬어요. 미국, 중국과 러시아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 네. 저는 이 정부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차분하게 그냥 재검토라고 얘기했다는 건 오히려 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푸틴이 그런 사인을 줬잖아요. 직접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제공하지 않아서 고맙다 그랬고 회복될 수 있다고 했고 한국하기에 달렸다는 거. 이게 첫 번째가 아니고 한 서너 번 정도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고위 장성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보스토니치에 갔을 때도 루덴코의 러시아 외무차관은 그게 끝나고 나서 우리한테 브리핑하려고 온다 그랬을 때 한국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나치게 오히려 러시아가 그런 신호를 보냈을 때 우리가 러시아를 만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을 만나고 난 이후에 러시아는 상황 설명을 우리 정부에 하겠다고 했었다 이 말씀인가요? 예, 네. 지난번에요. 먼저 북한 김정은이 보스토니치에 갔을 때 가고 난 뒤에 그때도 우리가 긴장했잖아요. 그래서 오겠다고 얘기했는데 한국이 거절했고요. 이번에는 온 게 아니라 이게 한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한국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러시아를 향해서 경고했잖아요.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고. 근데 우리 시각에 선을 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보다 저는 전략적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한러 관계는 이런 방식으로 자꾸 언론을 통해서 소통했지 고위급이 저는 한러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중국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하면 중국은 러우 전쟁을 처음부터 맞닥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지금 둘러싸고 있는데 러우 전쟁 그리고 중국의 기조하고도 달랐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에 반대했고요. 그다음에 동아시아에서는 이 북중러가 삼각으로 모이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게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북중 만나고 북러는 만나는데 북중러가 합쳐지면 한미일에게 빌미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미일 때문에 북중 북러가 가까워지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 중국은 러시아와 가까워진 이유가 미국의 적대적 정책이라고 하는 데서 동일시하는데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또 나토까지 합쳐지는 거를 이 북중러가 모여버리면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떨떠름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 소장님 그래도 이 북러가 밀착하면서 북중이 좀 껄끄러운 이 상황에 뭐 시진핑 주석이 방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뭔가 한중 관계가 좀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될까요? 저는 시진핑 주석이 방한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불가하다. 올게 뭐 와서 얻을 게 없다. 시진핑이 2014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때에 시진핑이 방한을 했잖아요. 네. 그때는 크게 많이 이렇게 얻어갔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들도 이제 이렇게 방문 선거가 이렇게 있었다고 자평을 했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에서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상향이 되었고 FTA 체결했거든요. 그다음에 원 위안화 결제를 이렇게 체결을 했고 그다음에 일본을 겨냥해서 역사 인식을 함께 한다 하는 그런 선언도 했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한테 호감도를 굉장히 높았어요. 그 시진핑 주석이. 그런데 사드 보복하고 관광객 입국 금지 조처 이거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은 방문을 하면은 뭔가 큰 선물 보따리를 내놔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은 이 언급은 한국이 여건 조성해라는 거거든요. 이 여건 조성이 뭐냐면은 대만 문제 중립지켜라. 그다음에 반도체 공급을 원활히 해라 하는 이런 그건데 이게 한미 관계 때문에 우리가 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시진핑이 더더구나 해외 순방을 지금 최소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지난번에 역사관 그러니까 종주국 때 번속국이었다. 우리 한국이 이런 그 발언을 함으로써 그래서 이 우리와 이 중국의 대외 정책에 공통점이 없다. 우리가 남북 핵 문제 알겠습니다. 이게 도와달라 그러면 남북 관계 개선 우선해라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방한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드린 중에 잠깐 죄송한데 KBS 열린 토론 일부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질문을 마무리하고 일부에서는 논의할 내용들을 좀 토론을 정리하고 2부에서 양문진 총장에게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한범 위원께서 이 말씀 드려서 이걸 좀 마무리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이번에 맺어진 뭐 조약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소용 없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 북러 교역 관계가 4만 불입니다. 우리는 271억 불이에요. 러시아는 이제 유럽으로 영원히 못 나갑니다.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에서는 신동방 정책, 시베리아 극동개발,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 그다음에 북극 항로 이거를 활용해야 되는데 북한은 클라이언트가 전혀 아니에요. 노동력 공급 정도지. 그러니까 러시아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러시아가 북한을 껴안고 미래를 개척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한반도 남북 그러니까 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중에서 오로지 러시아만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 지지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명시적으로. 왜냐? 동방에서의 미래를 찾는 게 푸틴의 철학이거든요. 그런데 저 인구 2,600만의 세계 경제 180위권의 불량국가 북한을 껴안고 영원히 우리가 척지는 길을 간다고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하셨던 이야기고요. 자, 토론 진행되는 동안 청취자분들께서 의견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확인하고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1923님,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지도자 둘의 만남, 투샷이 참 아슬아슬하네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오래 지속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언제쯤 이 전쟁이 끝날지 빨리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1206님, 이제 바람이 불면 불안합니다. 북한이 풍선 날려보낼까 봐요. 오물풍선에 기생충도 들어있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함부로 주울까 봐 걱정돼요. 하늘에 방어막을 칠 수도 없고 참 답답하네요. 6523님, 북한이 옛날에는 날조되고 왜곡된 체제 선전물을 보내더니 이젠 그것도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오물을 보내는군요. 본인들 체제가 얼마나 잘못된지를 알고 있다는 방증 같아요. 0729님,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는 탈북 단체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못하면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컨트롤하면 안 되나요? 킴0908님, 요즘 핵무장 이야기도 다시 나오는데 미국은 안 된다 못 박은 걸로 아는데요. 왜 자꾸 이런 이야기로 소모전을 벌이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위험한 발상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일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농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희진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북러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 양무진 북한대학교 대학원 총장,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이 핵무장론 이야기, 그리고 미국 또 우리 정치권에서의 이 핵무장론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총장님, 1부에서 못다한 이야기 마저 하시고요. 일단 지금 미국에서 핵무장론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수면 위로 다시 또 올랐는데, 대체로 이제 트럼프 정부 때 인사들이 주로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 그 배경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이제 배수님께서 했는데, 저희 그 북한 대학원이 아니고 북한 대학교입니다. 아, 대학원.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게 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대학원 대학교입니다. 이 교육부 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종합회 한러 관계 관련해 가지고 우리 조한범 박사님께서 적어도 이런 그 북러 조약 형성 전이죠. 한러 간에 상당히 전략적 소통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 김준영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이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김준영 교수님의 말씀에 상당히 좀 공감을 가집니다. 왜냐하면은 적어도 한러 간에 소통이 있었다면은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은 북러 간의 자동 개입 조항과 그리고 군사 협력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제 북한이 밝힌 이런 조약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전략적 소통의 결과인지 전략적 소통을 안 한 것인지 이것은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저는 의미 있는 전략적 소통이 전혀 안 됐다. 네. 저는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 지금 이제 우리 일부에서 독자적 핵무장론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독자적 핵무장론은 가능성,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되려면은 두 개의 산을 넘어야 됩니다.
네. 하나의 산은 미국의 산을 넘어야 되고 또 하나의 산은 국제기구인 NPT 체제의 산을 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NPT 체제 내에서 핵 보유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럼 NPT 체제 밖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탈퇴를 해야 됩니다. 탈퇴하면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트리거 조항 비슷하게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미국의 산을 넘어야 되는데 미국이 한국에게 이러한 핵무장론을 용인하겠습니까? 만약에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되면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한반도의 영향력이 축소되는데 눈에 보이는데 미국이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둘째, 네. 또 하나는 문제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은 도미노 현상이 돼가지고 일본, 대만이 핵무장 되면은 또 그 국가들에게 영향을 못 미치는데 미국이 눈앞에서 그것을 보고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대해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 가능성, 현실성 제로다. 정도 생각합니다. 예, 양 총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또 전문가들이 많이 분석을 했던 거라서 지금 사실 중요한 쟁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의 인사들 대표적으로 이제 앨리슨 후크 같은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선임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북러 밀착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면 한국 내에서도 그런 정서가 생기지 않겠냐.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의 경우에는 워싱턴 선언 그걸 이행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논의가 나오는 배경이 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트럼프는 공화당 계열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미국은 이제 주류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국제주의입니다. 예. 국제적인 질서를 미국이 지킴으로 해서 이익이 커진다는 입장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고립주의. 우리가 왜 남의 전쟁에 끼느냐. 우리끼리 먹고 살자 그런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10원짜리는 셀 줄 아는데 1000원짜리는 못 세거든요. 큰 국가 전략적인 이익을 잘 못. 근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계열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한국을 핵무장시키면 돈이 안 들 거다. 그렇지 않죠. 주한미군이 좀 빠져나올 수도 있고.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은 당연히 필요 없는 거고요. 아까 양 총장이 말씀하셨지만 NPT 체제가 다 깨집니다. 자, 유엔 안보리 P5 중국 러시아가 우리 핵무장 지지할까요? 절대 안 하죠. 영국 프랑스가 이 한국 핵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가지는 것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 핵무장 하게 할까요? 트럼프 정권도 심지어 집권하면 화장실 갔다 오면 얘기 달라질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대선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하려고 그럴 거고 바이든 대통령이 돼도 협상하려고 그럴 겁니다. 아마 핵군축론이나 북핵을 인정하는 동결론에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한국 국내에는 아마 자체 핵무장론이 급속히 높아질 거예요. 지금도 80%입니다. 예. 70, 80%. 그러나 우리가 갈 수 있는 한계치는 제가 보기에는 잠재적 핵무장. 그러니까는 핵능력, 잠재적 핵능력 구축. 그러니까 고농축 우라늄이나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정도. 이미 운반수단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정도지. 요거는 한미 원자력 협정만 개정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NPT 위배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잠재적 핵능력 구축 정도가 최대치일 거다. 조 박사님 방금 전에 70, 80 말씀하신 것은 국민 여론조사. 예, 국민 여론조사가 이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은 우리가 찾아서 조사 개요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김 의원님. 예. 항상 과반수 넘었어요. 계속하면. 근데 그거는 단서를 안 달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을 가지고 우리가 핵을 가지면 이 정도 국력에서 핵을 가지면 좋겠다는 단순한 감정이지 거기에 NPT 제재 받는다. 우리 예. 통상의 제약이 있다 이렇게 붙이잖아요. 급속도로 낮아지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르고 그러나 이 정부의 성격이 극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지자들 중에 그래 우리가 맞서주고 강대강으로 나왔는데 왜 못 가지냐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거를 조선일보를 비롯해 가지고 그럼 최소한의 전술핵 제피나 핵 공유를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가 꾸준히 있었고 핵 공유. 그래서 그게 최고로 고조됐던 때가 뭐냐 하면 작년에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했을 때 유럽과 같은 NPG라 그럽니다.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입니다. 이거는 거기에 핵이 지금 유럽에 5개국이 핵이 있기 때문에 다 작동을 하는데 우리가 그에 준하는 그런데 미국이 선을 확 꺼버렸습니다. 그 한국과 공유한다는 것은 공격에 대한 공유가 아니고 수비가 됐을 때 한국하고 조금 더 컨설테이션 협의한다 그래서 NCG로 바꿨고요. 예.
그거를 조선일보와 대통령이 우리가 핵을 운용하는 것처럼 얘기한 거를 이런 지하에 바이든이 공개석상에서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게 뭐냐. NCG를 만들어주고 확장 억제를 해주고 전략자산을 전개해주겠다 했는데 이게 지금 살짝 변합니다. 지금까지 전략자산을 제대로 전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수 쪽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엘브리치 콜비와 그는 앨리슨 후크라는 예. 트럼프에 나왔던 사람들이 일부가 말하는 것처럼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다시 도화선이 됐고 그것이 용산의 움직임을 알게 되고 그것을 대표 선거에 활용하고 싶은 나경원 의원이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걸 어제 크게 때리면서 지금 일종의 그 움직임이 내부에 있다. 이거는 그러나 아까 말씀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네. 저희 때문에 중요한 게 주 소장님 정치적으로 핵무장과 관련된 국민 여론을 예. 감안해서 하는 발언이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뭐 NPT 핵 확산 방지 협정이죠, 그죠? 핵 확산 방지 조약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미국입니다. 미국이 뭔가 결정 나올 내용이 있습니까? 핵무장론과 관련해서요? 예. 이게 말이죠. 그 지난 14일 날 저희 연구소에서 양안 사태와 양안 사태 시에 그러니까 대만에서 어떤 중국이 공격을 했을 때에 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세미나를 저희 연구소에서 주고 내가 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우리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그 필요에 달려 있다. 지금 우리 미사일 사거리 해제된 게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중국은 그 IRBM 그러니까 중거리 미사일을 위주로 개발하고 미국은 ICBM 위주거든요. 예. 감 이서쪽은 중국이 내 나라 내 영역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제해권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잠수함 기지라든지 배수리 공장도 없어가지고 우리 저 하나가 지금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7년 즉 시진핑 3기가 끝나면은 임기가 끝나면은 예. 중국 해군력이 현재 같은 경제 성장이 지속된다고 봤을 때에 중국의 해군력이 뭐 재래식이냐 항모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은 총톤수 면에서 제해권 유지에 굉장히 어려움이 미국에 봉착한다. 따라서 그럴 경우에 미국이 스스로 NPT 체제를 허물고 한국에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는 미국이 확장 억제를 보장한다 하는 걸 천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NCG 핵협의 그룹이 작동하는 한 우리 이 자체 핵무장보다는 확장 억제를 미국이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오늘 또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집요하게 요구하면 아까 우리 조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본 수준의 핵 연료 재처리 허용 이게 미국 일본하고 이게 차별화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핵무기 공유 정도에서 우리가 핵무기 보장을 보유해야 된다고 주장해야 이 정도라도 허용이 될 거다. 그런데 아까 말한 미국이 지금 공식적으로는 학자들은 일부 뭐 핵무기 보유를 주장하지만은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핵무장 한국 핵무장 불필요하다. 확장 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런데 그게 핵무기 개발에 한 5년은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양춘 선생님 지금 주 소장님 말씀은 미국이 어떤 경우에는 허용이 될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분석 의견이신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이게 단언하면 안 되겠지만 예. 그래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과거의 경험적 사례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 전부 봤을 때 미국이 과거에 보면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모두가 미국의 묵인 하에 됐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이후에 과연 한반도에 있어 가지고 북한의 이런 비핵화 이렇게 주장한 상태에서 한국에 대해서 핵을 허용한다? 그렇다면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논리가 다 깨져 버리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그다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만약에 들어가지고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미국의 영향력이 다 축소돼 버리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주사님께서는 혹시나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주장하는 거하고 우리가 핵 보유 무장을 가겠다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그거는
제 이야기는 문제가 뭐냐면 주장은 여러 가지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예. 실제 현실화 가능성 이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 주장에 대해서 너무 소비하지 말고 비핵화에 좀 더 소비를 해라.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저는 비핵화가 이게 실현 불가능한 목표 아닙니까? 왜냐? 북한이 그 체제 유지를 위해서 존재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게 핵무기인데 과연 미국과 북한 간에 이 비핵화의 개념 정의부터 틀려 협상이 되려 그러면은 컨셉이 같아야 돼요. 뭐 지금 어떤 실체에 대해서 증명이 돼야 증명 발을 정자 이런 명자 비핵화가 현재 핵무기 자체만을 이야기하느냐 아니면은 핵무기 플러스 핵 연료를 포함하느냐 아니면은 기술 기자재까지 포함하느냐 핵 만드는 과학자까지 포함하느냐 현재의 개념 미래의 개념 이것도 합의가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 이게 실현 불가능한 제가 비핵화 조금 목표다. 말씀드리면 기회님 네. 예, 우리나라 지금 일종의 핵 무기를 우리도 가져서 공포의 균형을 최소한 유지해야 된다는 게 깔려 있잖아요. 뭐 일각에서는 또 그렇죠. 프랑스의 드골 전 대통령 사례를 또 그런데 이야기하는 우리의 전장은 군사 전문가 지금 너무 잘 아실 텐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재래식 무기로도 공포의 균형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핵을 가지게 되면 지금 북러에서 러시아가 우리의 핵을 한미일에서 한국, 일본이 핵을 가지게 되면 러시아는 모든 역량을 해서 북한을 핵 무장을 최대로 시킬 겁니다. 이게 핵 무기 경쟁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한범 박사님 양양이 정확한데요. 트럼프와 콜비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고요. 미국의 진보인 민주당은 세상에 제일 끝까지 막아야 되는 게 핵 확산이고 한국의 이 국력 비중을 생각했을 때 파키스탄이나 과거와는 그때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고요. 예. 그다음에 현실주의자 보수 미국의 우파들은 한국이 핵을 가지는 순간 한국이 미국의 통제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자율적으로 하는데 미국이 한국하고 일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돼요. 핵국가가 되면. 그런 걸 절대로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가 한국에게 핵을 주고 일본에 핵을 주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조 박사님이 아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당선이 돼서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한반도 핵무장론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핵무장 집권하게 되면 그거 가지고 장난을 치겠죠. 이제 그거 갖고 장난은 뭐 지금 이 의원님 되시더니 장난을 칠 수는 있겠지만 주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이 중견국이나 약소국이 핵을 가지게 되면요 강대국 정치는 종언을 구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질서가 다 깨져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럴 일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뭐 프랑스 드골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상황이 완전히 지금하고 다릅니다. 다르고 그리고 미국이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에 또 인도의 핵을 묵인 한 정황은 있지만 기술을 지원해 주거나 명시적으로 용인한 건 절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담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모 정치인이 이제 전에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핵 공유의 그 정책 나토의 현장을 갔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가서 들여다보니까 아무 권한이 없더라.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아무 권한이 없고 그냥 거기에 배치됐다는 것뿐이지 아무런 작동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핵 공유냐 아니면 뭐 전술핵 배치냐 이런 것들이 그것이 이제 지금 이제 좀 양무진 총장입니다. 연장이 상황이면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조한범 박사님께서 그 인도 파키스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미국이 뭐 무기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아주까지 뭐 정확한 그건 없다 이런 말씀하는데 그게 왜 그 있느냐 하면은 결국 무기인하고 난 뒤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다 완화됐단 말입니다. 그것이 증거단 말입니다. 그것이 무기인이지 뭡니까? 예를 들어 우리도 만약에 들어가지고 NPT 체제 밖에서 만약에 핵을 가는데 미국이 제재를 전부 다 안 하면은 그건 무기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하고 그다음 이제 핵 공유와 관련해서 이거 정확하게 뭐냐면은 유럽에서 핵 공유 이야기하는 것은 전술핵이 배치되기 때문에 공유가 가능한 용어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한반도에는 전술핵 다 없는데 어떻게 핵 공유를 씁니까? 그건 용어 자체가 성립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양 박사님 지금은 전술핵이 옛날에는 포로를 발사하는 이런 전술핵이 있었는데 지금은 항공기에서 투발하는 그 B-12 이거 외에는 전술핵이 없어요. 그래서
전술핵을 공유한다는 게 한국 괌에 있던 일본에 있던 우리 한국에 있던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 미국의 의지가 확장 억제를 보장하는 그 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아까 우리 말씀하신 우리 조 박사님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이 협정이 소용이 없어질 것이다 하는 그거와 관련해서 저는 조 박사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러시아 푸틴은 그 멘토가 알렉산드로 두긴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푸틴이 신동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거에 크림 전쟁 끝나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깔았듯이 이 동방으로 서쪽이 막히니까 동쪽으로 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푸틴 대통령은 지금 신동방 정책을 주장하는데 푸틴이 2015년도에 일본한테 북방 사개 영토를 줘가지고 미국과 디커플링을 시켜라. 예. 두긴이 주장 어스노브니의 지오폴리티카라는 지정학과 기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칼리닝그라드 옛날에 칸트의 게테의 고향입니까? 케니스부르그를 칼리닝그라드로 지금 소련이 뺏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독일한테 돌려주고 독일과 미국을 디커플링을 시켜라 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로 푸틴이 이거를 2015년까지 추진하다가 지금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려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푸틴이 노리는 거는 다극화, 미국의 일극 체제 못 참겠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세력권을 러시아의 영광을 소련의 그 영광을 되찾겠다.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이 지지를 하는 겁니다. 주소님 정리를 해주시고요. 정리됐습니다. 네. 자, KBS 열린 토론 북러 포괄적 동반자 협정 조약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이제 한반도 핵무장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 나누는데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갔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서 마무리 발언 시간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가역적 3국 협력 이제 한미일이 그러면 이럴 때 북러 밀착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상당히 우리 외교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중차대한 시점으로 보는데 우리 정부는 또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먼저 김준영 의원부터요. 예, 저는 이 푸놈펜이라고요. 2022년 11월에 동남아에 가서 푸놈펜에서 한미일이 최초로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미일의 동맹화가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그 조약을 8개의 합의사항을 얘기했을 때부터 저는 방송에서 계속 이거는 동맹으로 가자는 3자의 묵인과 합의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예. 처음에는 이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한반도에서 우리가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완전히 공개를 해서 이게 중국과 러시아를 대적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그 신원식 국방장관의 그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이 지금 초안을 거의 완성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한미일이 역진을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돌아가지 않을 정도의 안보 협력을 만들겠다고. 불가역적. 불가역적. 이게 블룸버그 통신하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을 초안을 작성해서 하는 건데 이건 조약입니다. 그런데 한미일이 지금 다 속이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북러는 심지어 동맹이라고 얘기하지만 알맹이가 없는데 한국은 동맹이라고만 얘기하지 않지 거의 지금 이번에 지금 프리덤 엣지가 30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과거에는 대잠수함 훈련, 대재해 훈련, 대사이버 훈련은 전부 다의 명령 체계를 맞출 필요가 없는데요. 이거는 다 영역에서 다 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게 뭐냐?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의회 통과시켜라. 국회 통과하고 해라. 왜 눈속이냐?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 소장님 마지막 발언해 주시죠. 지금 북한이 러시아하고 가까워지고 중국과 거리를 두지 않습니까? 요거의 연원에 관해서 김일성의 유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민생단 사건이라고 1932년도에 우리 동포들이 중국 공산당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800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이 김일성이가 했던 그 민생단 액시던트 민생단 액시던트 in the 김일성 in East Manchuria. 이 한홍구 교수가 쓴 박사학위 논문인데 거기 보면은 동포들이 중국 공산당한테 배신을 당. 그래서 절대 중국 믿지 마라 하는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중국이 그 낮은 항으로 계속 이렇게 뚫으려고 혼춘해서 낮은 항으로 뚫으려고 그러다가 지금 브라디보스토크 항을 개방을 해버리거든요. 러시아. 주 선생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제한적이라서 우리 정부의
대응 위주로 짧게 요약 마무리를 해주시면. 저는 이게 우리가 그 한미일 그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근데 이제 미일 강화 조약이 돼 있고 한미 강화 조약이 돼 있잖아요. 방위 조약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한일 이제 좀 미국이 한미일 방위 조약 수준의 그 공고히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조금 한일 방위 조약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유엔사가 후방기지 역할을 하는데 그러한 일본과의 관계를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가야 된다. 네. 우호 관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풀가역적 삼국협력 체제에서 일본에 대한 국민 정서를 어떻게 관리하고 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양 총장님. 과거 경험적 사례 보면요. 한미일 탈냉전 협력을 했을 때는 한반도의 그 비핵화가 좀 나아갔고 또 긴장도 완화됐어요. 반면에 한미일 신냉전으로 협력이 됐을 때는 북한의 핵능력도 고도화됐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한반도에서 가지고 한미일의 신냉전 협력이 아니라 오히려 탈냉전 협력으로 재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이것을 좀 정부 당국에게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신냉전이 아니라 탈냉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조 박사님, 우리 정부의 대응은요. 신냉전 불가능하고요. 네. 이번에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북러 조약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냉정하게 보면 남북 한미일 대 북중러가 아니다. 싫어하는 베트남 푸틴 같죠. 그다음에 일본 지금 북한하고 물밑 접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개했잖아요. 근데 일본이 우리 통일 도와주고 한반도 평화 위해서 물밑 접촉할 거예요? 자기 국익이거든요. 한반도 영향 행사. 그러니까 냉철하게 국익을 봐야 된다. 각자 푸틴도 자기 국익을 보고 있고 김정은도 자기 이익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국익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외교 안보에는 실용과 국익 말고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보다도 바로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 또 국가의 이익,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네 분 모두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사연구위원,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 네 분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